지금 남미 페루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발 4,600m 고산지대에서 유럽 최고 전차들이 연달아 멈춰서고 있는데요. 독일 레오파르트,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 챌린저까지 17개국이 검증한 명품 전차들이 고작 11km도 가지 못하고 엔진 과열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아시아의 한 전차가 모든 유럽 전차들이 실패한 그 구간을 완주하며 경사 17도에서 1400m 표적을 단 한 발로 명중시켰다는 겁니다. 페루 국방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검증된 이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검증된 성능을 선택할 것인가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댓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 오르티스입니다. 페루 국방부 전략조정국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북부 국경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어요. 해발 3,900m 고지대에서 운용 중인 전차 4대 중 3대가 작동을 멈췄다는 내용이었죠. 산소 농도가 62%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차는 엔진 과열로 멈춰섰어요. 냉각 시스템이 고산 기후를 버텨내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유압계통 결함이었죠. 해발이 높아질수록 압력 차이가 커지면서 밸브가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전차는 가장 심각했어요. 포탑 회전 장치가 완전히 고착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에스테반 퀴뇨네스 대위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이번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국장님, 이건 고장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우리 장비가 이 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는 신호죠. 그의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국경 초소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매일 영하 20도의 추위와 강풍을 견디며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보호해야 할 장비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죠.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적나라한 수치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전투 준비 상태 25%, 즉시 대응 가능 전력 1대뿐.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부 국경 전체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마의 아침 햇살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우리 방위력 전체를 뒤흔드는 경고 신호라는 것을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국방장관실로 향하는 복도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카를로스 몬테네그로 장관은 30년간 정치 일선에 있어온 인물이에요. 그의 사무실 문을 열자 차가운 시선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르티스 국장, 앉으세요. 장관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부 국경 보고서 전문과 함께 예산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장관이 손가락으로 파일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차 4대 중 3대 무력화, 이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장관이 새로운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문이었어요. 앞으로 6개월 안에 북부 국경 전력을 완전히 교체하지 못하면 귀하부서 예산을 전면 중단합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일반적인 무기 도입 절차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평상시라면 최소 2년은 걸리는 과정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뜻이었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 기간은? 제 말을 장관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실패 허용 횟수는 0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추처럼 가슴을 눌렀어요. 장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오르티스 국장, 이번 결정은 다음 정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하면 앞으로 10년간 북부 국경은 무방비 상태가 될 겁니다. 차가운 현실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에서 만난 재무차관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산 삭감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는 분위기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달력을 펼쳐보니 오늘이 1월 15일이었어요. 7월 15일까지 정확히 180일이 남았습니다. 매 순간이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죠. 책상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후퇴할 곳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전 세계 주력 전차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 방산업체 카탈로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A,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 챌린저 2. 이 세 모델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선택이었죠. 레오파르트 2A는 현재 17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독일 공학의 정밀함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검증받은 명품이에요. 제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도 바로 이 기종이었습니다. 운용국 수만 봐도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었거든요. 르클레르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신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자동장 전장치와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을 갖춘 이 전차는 아프리카 사막에서부터 유럽, 평원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프랑스군이 15년간 실전에서 입증해온 실력이었죠. 챌린저2는 영국 특유의 견고함이 돋보이는 모델입니다. 걸프 전쟁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생존성은 아직도 전설로 남아있어요. 중동 지역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는 기록들을 읽으며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검증된 이름은 이유 없이 남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적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유럽 3개국의 전차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동료들과의 회의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역시 국장님다운 선택이네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택하셨군요. 부국장의 말에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제 판단을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내 최종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R. 오티즈라는 제 이니셜을 적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구체적인 도입 절차만 밟으면 되는 일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이 잔잔했습니다. 석양빛이 바다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검증된 기술, 검증된 성능, 검증된 신뢰성. 이것이야말로 페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죠. 월요일 아침 8시, 에스테반 퀴뇨네스 대위가 예고 없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사흘밤을 새운 듯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국장님,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에스테반이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표지에는 고산지대 전차 성능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파일을 열자 상세한 데이터들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해발 3000m 이상에서의 엔진 출력 저하율, 기온별 유압 시스템 효율성, 고도별 산소 농도 변화 그래프까지. 에스테반이 직접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들이었어요. 국장님께서 선정하신 유럽 전차들은 모두 평지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에스테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해발 4000m에서는 엔진 출력이 35%까지 저하됩니다. 이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확정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다니. 대위, 당신이 말하는 건 극한 상황의 이야기 아닙니까? 유럽 전차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검증받은 모델들이에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에스테반이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반박했습니다. 이 산에서는 카탈로그가 쓸모없습니다. 실제 우리 환경에서 테스트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의 말에 묘한 설득력이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에스테반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한국 전차에 관한 자료였어요. 국장님, 한국 K2 전차를 비교군으로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 전차는 한국의 산악 지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대위, 한국 전차요? 검증 사례도 부족한 모델을 왜 고려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요. 에스테반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안전한 선택이 항상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우리 병사들이 진짜 필요한 건 이름값이 아니라 여기서 작동하는 무기예요.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사무실 문을 나서는 에스테반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걸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계획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에스테반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비교 테스트를 허가했습니다. 3월 15일 훈카요 시험장에 도착한 순간 해발 3,500m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유럽 방산업체 대표단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각자 전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 한스 밀러가 레오파르트 2A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전차는 아프가니스탄 산악 지역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페루 정도 고도라면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그의 말에 다른 유럽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9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해발 3,800m까지 7km 구간이었어요. 르클레르가 선두로 출발했습니다. 처음 3km까지는 순조로웠죠.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7km 지점에서 갑자기 르클레르가 멈춰섰습니다. 무전기에서 조종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엔진 과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냉각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어서 출발한 레오파르트 2A는 11km까지 진행했어요. 역시 독일 기술이군요.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1km 지점에서 레오파르트도 멈춰버렸어요. 터보차저 시스템 과부하였습니다. 챌린저2는 가장 빨리 포기했습니다. 5km도 가지 못하고 유압 계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국 대표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설계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스 밀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운용 환경이 아닙니다. 제조사 매뉴얼에도 이런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유럽 대표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그토록 확신했던 유럽 전차들이 연달아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엔진 과열 경고가 2번 연속으로 울리는 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어요. 에스테반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제 한국 전차 차례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비난은 없었지만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멀리서 K2 전차가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이 전차는 다를까요? 한국 K2 전차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유럽 전차들보다 작고 날렵해 보였어요. 이준혁 엔지니어가 차체 아래쪽을 점검하며 뭔가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오전 11시 30분 K2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사로에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차가 스스로 차체 자세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앞쪽이 약간 숙여지면서 경사에 완벽하게 적응했죠. 저게 뭡니까? 제가 이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능동형 현가장치입니다. 지형에 따라 차체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요. 우리나라 산악 지형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기술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7km 지점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르클레르가 멈춰선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11km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레오파르트가 포기했던 그 구간을 말이죠. 유럽 대표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해발 4,200m, 15km 지점에서도 K2는 멈추지 않았어요. 엔진 소리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에스테반이 쌍안경으로 전차를 지켜보며 중얼거렸어요. 대단하군요. 저 높이에서도 엔진 회전수가 일정해요. 마침내 해발 4,600m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경사 17도의 가파른 구간이었어요. K2는 그곳에서 멈춰서서 포탑을 회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400m 떨어진 표적을 향해 포구가 정렬되었죠. 사격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조종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쿵.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 전차가 약간 흔들렸지만 즉시 안정을 되찾았어요. 쌍안경으로 표적을 확인한 관측병이 외쳤습니다. 명중. 정확히 표적 중앙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해발 4,600m, 경사 17도에서 1,400m 거리 표적을 단 일발로 명중시킨 겁니다. 이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형은 장애가 아니라 변수입니다. 변수를 이해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K2가 하산하며 모든 구간을 완주하는 모습을 보며 전율이 일었습니다. 유럽 전차들이 포기했던 모든 지점을 무사히 통과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증이었습니다. 카탈로그가 아닌 현실에서의 증명 말이에요. 테스트가 끝난 다음 날 이준혁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온 김상훈 팀장은 한국방산업체의 수출 책임자였어요. 두 사람 모두 정중하지만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장님, 어제 시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훈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놀랐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였죠. 제 말에 두 사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혁이 새로운 제안서를 꺼내 보였어요. 표지에는 페루 맞춤형 기술 협력 방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완성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상세한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핵심 부품 기술 이전, 현지 조립 라인 구축, 정비 인력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것은 일반적인 무기 판매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현지 고용 인원은 48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김상훈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조립부터 정비까지 모든 과정을 페루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 교육 기간은 12개월이 필요하고요. 제가 가장 놀란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시스템 설계도 공개, 부품 국산화 지원, 향후 개량 작업 공동 참여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의존을 팔지 않습니다. 페루가 스스로 방어력을 키우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김상훈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은 유럽 제품보다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부품 공급, 정비, 개량까지 모두 자체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제안서 마지막 장에는 놀라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성능 문제 발생 시 전액 환불 보장, 기술 이전 완료까지 한국기술진 상주 지원.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처음 봤어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십니까? 제 질문에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터키, 인도네시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현재 모두 성공적으로 운용 중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고객을 의존적 구매자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는 철학이 느껴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페루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완성품을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능력을 기르는 것일까요? 8. 4월 12일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길이 평생 가장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3개월간의 긴 여정이 담긴 결과물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국방장관, 재무차관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이 제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오르티스 국장, 우리 모두 당신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소. 보고서를 펼치며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각하, 저희는 지난 3개월간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성능 테스트, 기술 이전 가능성, 장기 운용 비용까지 모든 것을 검토했어요. 첫 번째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해발 4,600m에서 완벽하게 작동한 전차는 한국 K2뿐이었습니다. 유럽 전차들은 모두 고도 3,800m를 넘지 못했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카를로스 몬테네그로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국장, 그렇다면 당신의 최종 권고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한 후 또렷하게 답했어요. 한국 K2 전차를 선택하되 기술 이전 조건부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무차관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 하면? 현지 조립 라인 구축, 정비 기술 습득, 핵심 부품 국산화까지 포함합니다. 48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방산 기술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계속 설명해 보시오.
저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핵심을 전달했어요. 각하,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방어력은 외국 제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고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말을 곱씹고 있는 듯 했어요.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전원 제가로 승인하겠소. 그 순간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에스테반 대위를 만났어요. 국장님,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의 말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위, 당신 말이 맞았어요. 카탈로그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궁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북부 국경의 병사들에게 진짜 필요한 무기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이해하고 현실에 맞는 선택을 말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생각했어요. 검증이란 이름값이 아니라 실제 성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는 의존이 아닌 성장을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